한국 사회는 계속 변화했습니다. 거기에 맞추다가 보니까 다양한 영화가 나오게 되고 영화의 감옥에 갇혀서 일생 동안 다른 데 갈 수가 없었어요. 영화도 클래식으로서의 영화는 아마 영원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영화는 영혼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장훈 감독님은 워낙에 유명한 작품들이 많은데 필모그래피를 쭉 살펴봤더니 진짜 장르의 경계가 없다시피 할 정도로 네, 좀 그런 편입니다. 청춘물부터 흔히 에러 영화라고 하는 상업 영화, 그다음에 진지한 작가주의 영화까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러 장르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감독 데뷔한 후에 음악 기질이 좀 곤태감이 좀 많은 기질인데 했던 비슷한 작품을 또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작품을 전번과 다른 작품을 또 만든다 이런 생각으로 늘 하다가 보면 결국 경계를 넘어서 장르를 넘어서 영화를 만들게 되는데 우선 근본적으로 쉽게 말하면 변덕이 많은 거고 그다음에 하나는 중간에 꼭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위기가 온다든지 장애가 와요. 그래서 활동을 못하는 동안에 충전 기간이 되는데 그때 반성을 하고 그러니까 별들의 고향은 철없이 영화가 뭔지 모르고 만들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영화 감독이라는 게 뭔가를 자꾸 생각하게 되다가 대마초 사건으로 활동을 무기한 정지 명령을 받아가지고 활동을 못했거든요. 그때 심각했죠. 가만히 영화 다른 감독들이 만든 영화를 자꾸 시사회 가서 보다 보니까 한국 영화가 현실을 그리질 못하고 있네. 내가 겪은 현실은 이런데 영화의 현실은 전혀 다른 현실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영화가 보여주는 한국 현실, 그다음 진짜 한국 현실 따로 있었죠. 따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왜 그럴까 했더니 군인들이 정치를 하면서 한국 영화가 비참한 현실 리얼리즘이 있었는데 그런 영화들이 자꾸 북한으로 가서 악용당하거든. 남한의 현실이 이렇게 가난하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한국 영화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그리지 못하게 가난을 묘사한다든지 또 군인의 부패, 공무원 부패, 또 사회적 리더들의 부패를 그리지 못하게 하니까 영화가 그릴 수 있는 게 뭐 빤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늘 가난한 사람도 없고 그런 영화가 되니까 현실을 그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영화를 만들 기회가 온다면 리얼리즘 회복을 해야겠다. 그렇게 만든 게 바람 불어 좋은 날인데 그 영화가 의외로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흥행적이었습니다. 인기가 있어가지고 흥행이 되고 또 젊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자기네들도 영화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조감독들이 막 강하게 많이 이제 같이 하게 됐죠. 그 사람들이 2, 3년 있다가 우리는 10년 돼야 겨우 감독을 했는데 뭐 재주들이 좋으니까 2, 3년 지나더니 영화 만들기 시작하는데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 영화에 그러니까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부 리얼리즘으로 돌아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나는 일종의 뭐 블랙리스트라 그럴까요?
요 경계 인물이 됐어요. 너무 사회 비판에 앞서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작자들이 자꾸 기피하게 되니까 대마초 걸렸을 때 고생한 생각이 나서 이거 현실하고 타협을 해야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무릎과 무릎 사이 네네네네. 만들면서 오우동 예. 만들면서 다시 히트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비판이 들리잖아요. 그 예술 영화를 또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번복하다가 내가 정작 제작을 하면서 이제 직접 제작하겠다 하니까 그때부터는 돈 벌 욕심이 앞서니까 흥행도 안 되고 영화 감독으로 자꾸 쇠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1974년에 데뷔적인 별들의 고향을 시작했는데요. 이 청년 문화를 대표하는 아주 명작이 됐습니다. 난 그런 거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괜히 겁이 나네요. 그런 말 하지. 감독으로 데뷔하셨을 때 나이가 제가 찾아보니까 29이신 거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 나이에 이제 감독으로 데뷔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까 네. 서두에 얘기했듯이 친구를 잘 만나서 최인호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같이 다녔거든요. 그렇죠. 최인호가 작품이 이렇게 인기가 올라가면서 쉽게 감독이 됐고 어제 내림비까지 히트 치니까 기고만장해졌어요 제가. 그러니까 올챙이 시절을 생각 못하고 굉장히 건방지고 교만해지고 그러니까 나 된소리 맞은 게 이제 그 대마초 사건입니다. 그래서 쉬는 동안에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매 맞을 때가 있구나. 근데 매 맞을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나한테 충전이 되는 기간이더라고요. 갑자기 막 뭐가 용솟음 치면서 나도 모르게 아침밥을 먹다가 야 영화 만들고 싶어 미치겠다. 마누라한테 그 얘기하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에너지가 쌓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 영화 리얼리즘 회복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아까 한 것처럼 거기서 정신 차리면서 내가 이 시기에 심성이 삐뚤어지면 안 되겠다. 이어령 선생이 그 최인호하고 가까워가지고 최인호가 날 데리고 이어령 선생한테 자주 갔었는데 이어령 선생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한국 영화가 현실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어령 선생이 그 이장호가 아주 좋은 거 발견했다고 소위 화장실론을 말씀하시는데 재래식 농촌의 재래식 화장실 들어가면은 오래 앉아 있으면 악취를 못 느낀다. 그런데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들어가면은 악취가 느껴진다. 지금 이장호가 한국 영화의 악취를 모르다가 신선한 공기를 마신 거니까 그거를 다음 영화 만들 때 활용하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때 참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얼리즘 회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바람 불어 좋은 날 만들었는데 그게 영향이 컸죠. 남의 영화를 보면서 배운 게 참 많거든요. 이탈리안 네오리얼리즘 왜 그 영화들이 뇌리 속에 많이 남아 있고 자전차 도적 길 이런 그 제목들도 기억이 나고 그 영향이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무의식 속에서 나와서 많은 영화 화면을 만들었다고 저는 지금 회상하고 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영화를 추구했고 또 거기서 사람들한테 내 영화가 좀 관심 있게 봐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으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한눈 팔 시간이 없었단 말이죠. 영화의 감옥에 갇혀서 일생 동안 다른 데 갈 수가 없었어요.
4년간의 활동 정지 기간을 이제 지내고 나서 재기의 작품이 아까 말씀하신 바람 불어 좋은 날. 네, 캐스팅이 화려하죠. 네. 네. 안성기, 김성찬, 이용호, 유진, 임예진, 김영애 등등. 또 최불암 선생, 네, 박원숙, 이게 시골에서 상경한 세 청년의 세 명의 청년의 예, 얘기죠. 예.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내가 이제 작품을 찾는 중인데 최일남 선생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데 네, 네. 최일남 선생의 중편 소설에 우리들의 넝쿨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읽다가 바로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맨날 도시의 이야기 뭐 이런 것만 하다가 농촌 청년들에서 너무 내가 무지했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무작정 상경한 청년들이 서울 변두리 개발 지역에서 어떻게 고생하고 살면서 지네들의 우정을 지켜나가나라는 그 내용인데 그래서 이걸 영화로 만들어야겠다고 했을 때 뭐 DJ, YS, JP 다 정치적으로 복권되면서 민주화의 봄이 온다 뭐 이랬을 때 근데 그때 내가 미국 시인인데 존 로스킨이라는 시인의 시집을 보다가 하나님이 날씨를 만들었을 때 다 사람을 위해서 좋은 날씨를 만드는 거다.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고 눈이 오면 바람이 눈이 와서 불면 좋고. 바람이 불어서 좋고 눈이 오면 눈이 와서 좋고 그거를 읽다가 바람 불어 좋은 날이라는 말이 딱 생각났어요. 예. 그것도 아마 어느 시에서 발견했을 텐데 그렇지 지금 민주화의 봄이 오고 보니까 바람이 막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기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제목이 어떤 우리 집단 사회 의식에 뭘 건드린 것 같아요. 제목만 갖고도 그때 사람들의 정서에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람 불어 좋은 날은 이제 최일남 선생님의 원작 우리들의 넝쿨을 영화로 그렇죠. 만드신 거고요. 별들의 고향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친구이신 최인호 선생님. 최인호 거고. 예. 네. 또 어둠의 자식들은 이초령 선생님의 맞아요. 작품이에요. 예. 그 처음에는 그게 황석영 씨의 이름으로 소설이 나왔어요. 어둠의 자식들하고 황석영인데 네. 근데 나중에 계약을 하려고 내막을 보니까 최인호 씨, 황석영 씨가 예. 사실은 이게 내가 쓴 게 아니고 이철영이라는 이동철이라는 말하자면 현장에 윤락 여성들 앞서서 하는 삐끼라고 삐끼라고 예, 우리는 이제, 지금 예, 얘기하는데 템프 같은 네네네. 역할 예. 그런 진짜 그런 생활을 하던 사람이 쓴 소설인데 무학이다 그 사람 학력이 없다. 예, 예. 근데 자기가 그 소설을 읽어보고 이거 대단한 소설이다 해서 출판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빌려줬다. 그래서 이제 이철영이라는 사람을 알게 돼가지고 어둠의 자식들 3부작을 계약을 하고 그 3부작은 끝내 결국은 첫 작품 나가자마자 어둠의 자식들 나가자마자 정부에서 못 나오게. 다시는 예. 이 제목을 못 쓴다. 그러니까 속편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어둠의 자식 2가 안 되는 거죠. 예. 보이콧 반려당했어요. 근데 그때 마침 한국영화 진흥책으로 하도 제작을 안 하니까 기피하니까 제작사들이 강제로 1년에 4편을 만들게 분기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년에 4편을 만들어야지 외국 영화 수입할 수 있는 코타를 주니까 영화사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국 영화 제작들은 외국 영화를 들여와야만 만회가 되는데 할 수 없이 한국 영화 제작을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더 비용을 절약하고 그 당시에 뭐냐면 필름을 이렇게 우리가 쓰는 필름을 절반을 자르면 시네마스코프가 저절로 되니까
하여튼 뭐 나쁜 머리가 발전되는데 그거를 하프 프레임이라 그래가지고 프레임을 절반 나누는 나누는 거. 그러면 필름값이 절반으로 줄어들지 줄죠. 않습니까? 예. 그 아주 돈 아끼기 위해서 별 짓을 다 했는데 예. 그런 때에 한국 영화가 진흥책이 아니고 그건 더 후진책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영화 그만해야겠다, 영화 떠나야겠다. 그 정도면 먹고 살았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건 엉터리로 만들어야겠다. 저절로 내가 갑자기 영화 안 만들겠다 그러면 제작자가 왜안 만드십니까? 고의적으로 소송을 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물러나기 위해서 영화를 망치자. 엉터리로 이제 네, 그런 생각을 하고 가짜 시나리오 써서 허가를 받고 제목도 바보선언이라는 엉터리 제목을 넣어서 영화를 망치려고 애를 바보선언이 그렇게 나온 거군요. 그렇죠. 완전히 망치려고 애를 쓰고 해서 만든 게 바보선언인데 이게 엉뚱하게 실험 영화처럼 돼가지고 또 평가를 받는 거예요. 저는 오죽하면 망치려고 그 당시에는 사용하지 않던 찰리 차플린의 슬랩스틱. 네네네. 그러니까 행동이 빠르게 움직이고 하잖아요. 그건 네네네. 옛날엔 필름 기술이 발달이 안 돼서 촬영 기술이 발달이 안 돼서 손으로 돌리니까 네. 맞추지 못하고 했던 건데 그걸 영화에다가 막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망치려고 한 거죠. 근데 또 그게 편집하던 사람이 보더니 이번 영화는 아주 독특하다고 한국 영화에서 볼 수 없는 어떤 그 형식이다 그러면서 한번 다시 보라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보기에도 좀 엉뚱하고 이건 그냥 망치기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수습하면서 네. 만들어가지고 바보선언이 됐어요. 참그 우여곡절이 많은 진짜 네.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의 작품 그 바보선언 첫 장면부터가 좀 파격적인데요. 네. 감독님께서 직접 나오셨죠. 가명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망치려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수습하려고 그래서 이제 변명거리로 그 영화 감독이 죽은 다음에 나오는 영화다 해서 제일 첫 장면에 내가 옥상에서 떨어지죠. 예. 그리고 죽은 다음에 영화가 이제 시작되는 건데 그때 주제가가 나옵니다. 김명곤이가 네. 창을 잘하거든요. 그렇죠. 국악이 예, 나오는 거예요. 예. 새가 날아든다 온갖 잡새가 날아든다 그게 나온다고. 새가 날아든다 왠가 잡새가 날아든다 새중에는 봉황새 만수문전의 풍년새 인적 없는 숲속에 숨어 살던 묻새들이 이 영화가 네. 진짜 그렇게 파격적이고 이렇게 감독님 말씀처럼 망하려고 만든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네. 왜 대중들에게 이게 환호를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영화 다 만든 다음에 아니나 다를까 네네. 제작자가 흥행사들 잔뜩 데리고 와서 이장호가 오래간만에 그 보여주는데 네. 영화 시작되는데 한 5분이 지나도 대사가 안 나와. 한국 영화는 처음부터 대사가 있는데 나오죠. 예. 대사가 안 나오고 어린애 목소리로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좀 말 같지 않은 소리들 자꾸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분쯤 지나니까 시사실 문이 자꾸 열었다 닫렸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쓱 살짝 뒤돌아보니까 흥행사들이 다 나갔어. 이거 무슨 한국 영화가 이렇게 된 거죠. 다 끝났는데 우리 스태프들이 모두 이제 느낌이 왔으니까 조용하게 있다가 쓱 뒤돌아보니까 제작자가 고개를 팍 숙이고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터지는 말이 야 깜짝하는 사이에 이장호가 영화를 완전히 망쳤구나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영화는 창고로 들어가 버렸어. 창고로 들어갔는데 조감독들은 보기에 아깝거든. 그러니까 조감독들이
자기 후배들, 영화과 학생들. 그래서 학생들이 보고 나서 이거 막 영화 아깝다고 그러면서 각 대학교마다 영화 동호회가 있었는데 그 동호회에서 시사회를 해달라 해서 자꾸 시사회를 몇 번 했어요. 네네. 대학가에 소문이 났어. 그래서 한 1년 지나서 창고에서 꺼내가지고 외국 영화를 붙였는데 안 흥행이 안 돼. 되거나 뭐 그러면 그 사이에 기간 다음 영화 기간 네네네. 사이에 이걸 메꿔야 되잖아요. 네네네. 너무 좋은 영화를 붙이면 또 흥행이 길어지면 스케줄이 어긋나니까 한 일주일만 하고 끝날 영화를 찾다가 이걸 이제 붙인 거예요. 근데 이거 붙였는데 매진이 되기 시작하니까 한 달을 가니까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역주행한 거네요. 그렇죠, 예. 역주행이죠. 아 근데 말씀은 이렇게 웃으시면서 유머러스럽게 하시지만 그 당시에 그 감독님 마음이 어땠을지가 참 모든 비극이라는 게 다 지나고 나면 희극이 되는 거예요.